인간관계 심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초두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두 효과 영어로 privacy effe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지금 인간관계 또는 대인관계에서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이런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구체적으로 대인 지각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이제 초두 효과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이 초두 효과라는 용어가 그 학습 기억, 특히 기억과 관련해서 말할 때 오래전에 이 기억을 연구하던 과학자, 또 심리학자들이 기억은 한 종류다. 좀 전문적인 표현을 얘기하자면 단일 체계다. 즉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억 연구를 여러 가지로 하는 중에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이런 단일 시스템의 기억의 장소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런 부위를 이제 찾아 나섰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런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 기억은 이것이 단일 시스템이 아니다. 다중 체계이다. 즉 멀티플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억의 종류가 여럿 있다. 즉 기억을 분류할 수 있다. 크게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비서술 기억 또는 이걸 외현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째 서술 기억, 외현이란 말에 대응해서 암묵 기억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다 쉼표를 했으면 좋았나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선언 기억, 그리고 이걸 비선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 다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기억의 분류에 있어서 비서술 기억, 이걸 다른 말로 암묵 기억. 제가 쓰다 보니까 앞서 제가 비서술을 먼저 쓰고 서술을 다음에 썼죠. 그렇게 하고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외형 기억이라 쓰고 여기에다 암묵 기억이라 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치우길 잘한 것 같아요. 실수였지만. 자, 기억을 분류하는데 비서술 기억과 서술 기억을 분류할 수 있다. 비서술 기억은 다른 말로 암묵 기억 또는 비선언적 기억. 잠시만요. 비선언, 제가 이거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 네, 비선언적 기억. 적이란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 기억은 외현 기억 또는 선언 기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 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기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단위 체계가 아니라 다중 체계다. 즉 멀티플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기억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기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하면서 연구하던 중에 어떤 학자들은
서술, 비서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어떤 학자들은 외현, 암묵 이렇게 이름 붙이고, 어떤 학자들은 선언기억, 비선언기억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뭐 그걸 어느 한 연구자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언, 비서술, 서술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이제 나눈 거요. 이렇게 비서술은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고, 서술은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 또 달리는 비서술, 암무, 비선언 기억은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술, 외현, 선언 기억은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접근이란 말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벌써 서술, 비서술, 지식 그때는 기억이란 말 대신 지식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지식의 분류 이렇게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뭐 전혀 문제 없고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도효과를 얘기를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느냐, 바로 초도효과라는 요 전문적인 용어가 저기 기억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요. 뭐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나중 주어진 정보보다 더 잘 기억된다. 그리고 그것이 짧은 시간 유지되었다가 그 단기 기억이라 하거든요. 그러다 그것이 복습되면 그 리허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시 말로 하면 이제 복습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반복한다 뭐 재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장기 기억화된다.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바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그렇게 저장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지더라. 나중에 주어지는 정보보다. 그걸 볼 때 바로 뭐 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기억과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닌데 말이 좀 길어져서 이 뭐 기억에 관한 심리학을 좀 얘기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분류한 기억의 분류, 기억은 멀티플 시스템이다.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접근할 수 있느냐, 란 기준으로 서술, 비서술, 외현, 암무, 선언, 비선언 나눈 것은 기억의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그렇게 다중 시스템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초도효과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주어진 정보보다 처음에 것이 훨씬 더 잘 기억되더라. 뭐? 잘 장기 기억화되더라. 어디? 단기 기억에서.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하다가 뭐 길어봐야 뭐 몇십 초? 1분 미만 그렇게 기억하다가 그것이 리허설을 통해서 뭐 재생, 반복, 뭐 재표현하자면 복습을 통해서 그것이 장기 기억화 되는 것을 보니까 여러 정보가 시간적으로 주어졌을 때 이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장기 기억화가 잘 되더라. 그래서 뭐 기억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도 기억이 이렇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는 형태로 두 가지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다중, 여기서는 뭐 두 개긴 하지만 아까도 뭐 내용에서도 크게는 비서술, 서술 크게 두 개였는데 여기서도 크게 볼 때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다중 시스템이더라. 이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초도 효과를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더 장기 기억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억의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분류한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의 내용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기억의 내용과 관련해서 분류할 때 크게는 서술, 비서술로 나누고 그 안에 하위, 서술 안에서도 하위 분류,
비서술안에서 하위 분류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7가지가 되거든요. 그건 뭐 우리가 지금 더더욱 살펴볼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초두 효과가 바로 대인 지각에 있어서도 일어난다라는 거. 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소개를 한다.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제 처음 뵙거나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처음 만날 때 저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만약에 소개한다면, 처음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 뭐 부지런하다. 그런데 뭐 말이 좀 어눌다. 그다음에 종종 실수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뭐 건강하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지닌 내용이 될 테고, 그리고 뭐 종종 실수를 한다든지, 제가 또 뭘 말씀드렸죠? 얘기하고 보니까 까먹었는데, 종종 실수를 한다. 그리고 말이 어눌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 2개, 부정적인 정보 2개. 물론 그 정보의 숫자는 동일한데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드렸느냐, 저에 대해서. 아니면 거꾸로 이분은 또는 이 사람은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그렇죠. 말이 어눌하고, 그다음에 실수를 종종 한다. 그런데 뭐 건강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정보를 제시한 경우에 후자의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제시하게 되면은 똑같이 긍정적인 정보 2개, 부정적인 정보 2개라도 부정적인 정보가 먼저 주어지면 저에 대한 여러분의 지각을 그때 뭐 판단, 뭐 해석한다 얘기하면서 뭐 색깔을 예를 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저에 대한 판단 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내리진다 이거죠. 그리고 거꾸로 건강하다,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하다, 뭐 실수를 종종 한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똑같이 긍정정보 2개, 부정적인 정석가를 지닌 정보 2개더라도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지각하는 그런 현상을 바로 초두 효과라고 그래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첫인상이라는 거죠. 첫인상.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 자리에 처음 만날 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입고, 그리고 또 뭐 꾸미고, 뭐 말씨도 다르고, 그리고 만난 장소도 또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입장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지각을 할 때, 즉 판단 해석을 할 때 이런 초두 효과라는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첫인상이다. 근데 초두 효과는 또 반대되어 된다고 할까요? 대응되어지는 것이 또 말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일단 뭐 한자 말인데, 결국 이거 뭐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좋다. 끝이 좋아야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말미 효과가 되겠죠.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거 자꾸 맥락이 많이 벗어나서 욕심을 내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첫인상은 좋았지만 뭐 끝이 안 좋아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지각, 판단 해석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이후에 우리 이후에 이제 대인 지각, 이후에 대인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 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설명한다.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고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뭐 첫인상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아서 여기 얘기한다 말미 효과에 의해서 그런 지각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사고가 영향받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생각난 김에 또 말미 효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기억의 분류에 있어서 기억은 단일체가 아니라 멀티플 시스템, 다중체계다 얘기를 할 때 뭐 기억의 내용에 따라 그렇게 서술, 비서술로 나누고 기억의 지속 시간에 따라 단기, 장기로 나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즉 오랫동안 남기가 쉽다. 이것이 초도 효과고, 또 반대로 처음에 주어진 정보보다 정보가 많이 시간의 순서 따라 정보가 주어진다면은 처음에 주어진 정보보다는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내가 접했던 정보, 보거나 들었던 정보가 그래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또 옮겨질 확률이 더 높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경우는 또 말미 효과라 얘기를 하는 거. 그 경우에도 그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인 지각에도 그렇게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말미 효과라는 것을 소개 안 했는데, 이제 초도 효과 나와서 말미 효과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초도 효과의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첫인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저성 효과는 이제 아까 초도 효과는 프라이머시 이펙트를 했는데, 영어를 숨기면 좀 쓰면은 셀리언스 이펙트라 하거든요. 제가 이펙트는 쓰지 않겠습니다. 셀리언스 이펙트라 하는데, 어떤 다른 자극들보다도 뚜렷한 자극, 아니면 정보라는 말을 쓰자면 다른 정보들보다도 뚜렷한 정보가 눈에 띄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사람에 대한 지각, 판단, 해석, 평가 할까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현저성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외모, 그 안에서 헤어스타일, 이목구비, 그리고 옷차림새, 들고 있는 소지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가 운전하는 타고 온 자동차, 여러 가지 그 사람과 관련된 대인지과 관련된 그러한 자극들, 정보들을 접하죠.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출신 지역, 아니면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떠냐, 아니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바로 대인 지각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 달리면 정보가 되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차가 특별하다. 최근에 보니까 롤스로이스 13억짜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얘기 나오던데, 롤스로이스가 13억 하는지 어떤지는 전 처음 봤지만 어쨌든 그런 차를 타고 갔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아니면 나에게서 또는 타인의 경우에 흔히 볼 수 없는 현저한 자극이니까, 그 롤스로이스라는 것이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대인 지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현저성 효과죠. 그래야 되면 이 사람이 제 같으면 롤스로이스 타고 왔다. 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월세 살면서 롤스로이스, 글쎄 요즘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도 롤스로이스 탈 수는 있지만, 제 같은 옛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하는 직업이 뭔가 좀 전문적이고 권위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근데 사실 롤스로이스만 보고도 다른 것들이 그러한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고 학력이 어떨 것이며, 이 사람이 사는 동네, 그리고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어떤 그런 교육,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지방에서 살 것이다. 현재 출신 고향이 아니라 현재 어느 동네에 살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추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조사해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현저한 효과를 주는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맞게끔 다른 것들을 쭉 이렇게 추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뭡니까? 충분한 정확한 정보 없이 우리가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지각하는 것, 그래서 해석,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경우가 이제 현저성 효과가 되겠죠. 다른 예도 많은데, 제가 최근에 롤스로이스 13억짜리 롤스로이스가 범퍼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교통사고, 그게 문득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정보가 굉장히 현저한 그러한 이제 정보 자극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후광 효과는
또 이것도 뭐 영어로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할로우 이펙트. 예, 이펙트 생략하겠습니다. 할로우 이펙트. 뭐 소문자를 쓰는데 뭐 대문자가 됐든 소문자가 됐든 그죠? 할로우 이펙트라는데 이건 우리가 그 성인들, 세인트라고 얘기하는 성인, 어린아이 성인 이것이 아니라 세인트, 성인들 같은 경우에 성인 이렇게 쓰는 건 맞? 예, 성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또는 마리아 아니면 뭐 시달타 이런 분들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여기 계시면 이 머리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빛이 나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빛이 나는 이렇게 뭔가 원처럼 이렇게 된 게 뒤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 후광이라는 것이. 자, 후광 효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현저성 효과 얘기한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후광 효과 대표적으로 외모가 출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능도 좋고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즉 대인 능력도 좋고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고 높은 걸 제가 화살표 유리했습니다. 높고 그 위에도 등등등등등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광 효과예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정보가 없는데도 그죠? 흔히 저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이면 편견,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해가지고 추론해서 그 타인에 대한 지각, 해석, 판단, 평가 이렇게 내린 것이 이제 후광 효과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롤스로이스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경우에 현저하게 저에게 눈에 띈 아니면 제공된 그런 롤스로이스에 의해서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가지 그 타인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추론해서 어떠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타인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지각, 판단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통용은 또 이제 후광 효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또 비슷한데 그런데 얘기를 또 이걸 뭐 굳이 제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이 초두 효과도 어떻게 보면은 현저성 효과, 후광 효과가 다르지 않죠. 왜? 우리 상대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우리한테는 좀 더 현저하고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 후광 효과는 이제 긍정적인 개인 지각의 경우에 쓰는 용어고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긍정적인 경우에 당연히 후광 효과가 일어나겠죠. 부정적인 정보 같으면 아까 초두 효과에서 그 대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지각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 경우에는 후광 효과라 부르기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후광 효과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지각 현상이 일어난 대인 지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어지는 정보가 좀 더 현저하게 그렇게 지각되며 그것이 긍정적일 때 다른 여러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정보와 이렇게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개인 지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대는 하고 분解되나? 잠시만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도식, 뜬금없이 도식이라는 걸 제가 좀 올려봤습니다. 지금 색깔도 좀 다르게 했는데
제가 앞서 대인 지각과 관련해서 그러한 초두효과 그리고 또 현저성 효과, 후각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은연중에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에 부합한다고 여기지는, 수반되어진다고 여기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그러한 정보, 자극을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해서 전반적으로 이 경우 이제 사람이니까 그 대인에 대해서, 즉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평가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식의 우리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 이론화시키는 것, 아니면 또 어려운 말로 가설한다, 가설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론화시키는 것, 즉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과의 저희 상호작용,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여기서는 도식, 스키마란 말로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도식이란 말은 발달심리학에서 그 삐아제라는 사람이 인지발달 이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감각운동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도식이 이제 형성된다, 도식이 갖추어진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스키마, 도식이란 말을 쓰고요. 그리고 사회심리학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대인관계지만 그 중에서 대인지각이지만 이게 사회심리학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이 도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도식 스키마의는 제가 알기로는 칸트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찌되었든 지금 심리학에서 이 도식을 뭐라고 개념 정의하는지를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쭉 다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즉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서로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저장된 거대 단위의 기억. 뭐 전 읽어봐도 금방 무슨 말인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좀 말이 어려운데, 자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서로 관련된 이걸 다시 잠시만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서로 관련된 내용, 이것이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때 수반되어진다, 수반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 서로 관련되어진다고 여겨지는 것, 외모가 출중하면은 머리도 좋을 것이다, 인간관계도 좋을 것이다, 성격도 좋을 것이다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통상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같이 반복적으로 같이 서로 관련해서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걸 저는 제가 수반이라는 말로 어렵게 썼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그죠? 우리의 어떤 기억 또는 지식으로서 이때 갖춰져 있는 것을 여기서는 도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롤스로이스를 타시는 분들은 직업이 전문직일 것이다. 그리고 사는 지역이 어디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 수준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통상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서로 관련되어서 함께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딱 우리의 어떤 지식, 기억으로서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 이걸 이제 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책에서 보니까 세상에 대해 자신이 해석한 기초지식 또는 이론이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거든요. 마음에 드는 정의인데, 이건 좀 그죠? 그런가 싶은데 너무 짧아서 이것이 또 함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또 금방 안 다가올 것 같아요. 자, 세상. 그 세상 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대인, 사람도 다 포함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사회현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가 알게 되는 또는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이론이 있다라는 거. 자기 나름대로 다 이론이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아까 가설이란 말을 어떻게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은 아니면 이 현상은 이러한 사건들은 이러하며 판단 해석하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무엇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든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나름대로 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만약에 그러한 어떤 이론들이 없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더더욱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후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런 개념적인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더 길죠. 대상에 대한 지식들 간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사건, 사상,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사건, 사상 및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의 조직체로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행동 전략을 선택하는 일종의 틀이다. 이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세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지식. 이건 뭐 세상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세상 안에 아까 뭐 사람과 관련될 텐데, 대인, 즉, 사람에 대한 지식이 될 테고, 그리고 이런 지식들 간의 관계. 아까 뭐 성격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의 뭐, 직업도 어떠할 것이다. 교육 수준도 어떠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지식 간의 관계가 될 테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실제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을 포함한 사건, 사상 및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 이 말을 제가 풀어서 하니까 말이 꼬이는데, 그 구체적인 우리의 이제 사례, 경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사건 또는 사상. 이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너 사상이, 왜 그렇게, 너는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느냐? 너는 사상이 왜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냐? 그 사상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사자, 현상할 때 상자,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외모, 학력, 성격,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구체적 경험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현상들 볼 때 그것들이 수반되어지는 관계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나에게 하나의 어떤 사고, 생각의 조직체로서 이 말이 결국 기억 또는 지식 또는 이론 이 말과 대응되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아까 지각하게 되어진다. 개인 지각하게 되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통상적으로 나중에 주어지는 정보보다는 첫 번째 주어지는 정보가 우리의 주의, 어텐션을 많이 끄니까 즉 현저성이 높고 그것이 긍정적일 때는 후광 효과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접해보지 않고도 이러쿵저러쿵 그에 맞게끔 즉 관계에 맞게끔 그렇게 추론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 대인 지각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그 행동 또는 그 사람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경험에 대해서 원인은 이러하고 결과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론. 그 이론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는 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도식에 대한 이제 개념 정의를 좀 나름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 가설, 도식 두 번째 게 이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좀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바로 대인 지각에 있어서 아까 초두 효과, 현저성 효과 또는 후광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해석, 판단, 평가, 즉 지각을 하게 된다. 왜? 바로 도식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 문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할 것이고 또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은 이러할 것이라는 그 각각의 어떤 경우에 대한 도식에 의해서 그렇게 지각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도식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뜬금없이 대인 지각하다가 도식 얘기가 나는데 제가 이걸 언제쯤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이제 바로 이제 대인 지각과 관련해서 이때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바로 이 도식이라는 하나의 어떤 개념, 이것도 결국은 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개념인데 요 개념을 가지고 도식이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간에 대인지각과는 무관한 것 같지만 결코 무관하지 않고 이제 대인지각뿐만 아니라 이후에 대인 사고에 있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는 왜 이렇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지금 도식 개념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도식의 속성. 자, 도식의 개념. 도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좀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 이 도식은 어떠한 특성, 속성을 갖고 있느냐? 보니까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해서 부호와 저장, 인출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 그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적, 정신적,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인지주의적 접근법에서 쓰는 용어죠. 아까 뭐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주어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지느냐, 나중에 주어지는 정보보다 더 잘 저장되어진다. 처음 주어진 정보를 부호화하고 그리고 처음 주어진 정보를 부호하고 아까 뭐 제가 이제 단기 저장, 뭐 단기 기억, 뭐 장기 기억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저장하고 그것이 인출되어지는 소위 사고 또는 생각, 뭐 행동, 반응으로서 인출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도식이 있을 때 아까 도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도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된다는 것. 그리고 도식에 의해서 우리의 어텐션, 주의도 그렇게 결정, 영향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뭐 초두 효과, 현저성 효과, 그리고 또 후광 효과 말씀드렸는데 뭐 롤스로이스 얘기도 하고 뭐 출중한 외모 얘기도 하고 딱 보자마자 그죠? 가장 현저한 것이 눈에 띄겠죠. 자꾸 롤스로이스를 예를 드는 바람에 그걸 자꾸 얘기되는 게 제가 좀 뭔가 저한테는 이렇게 익숙치 않은데 딱 보자마자 저한테는 그것이 현저한 자극이어서 롤스로이스가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제 초도 효과로서 그 사람에 대한 나머지 어떤 그 지각 내용들을 다 결정해 버리겠죠. 그래서 정보를 빠르고 그것이 정확성보다는 타당하다, 정확성보다는 일단은 효율적이다. 이 효율적이란 것은 정확하다, 타당하다 이런 의미, 이런 연도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롤스로이스나 출중한 외모가 그렇게 나머지 정보들을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형성하기도 하는 이런 속성을 지니고 그에 따라 바로 이 도식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더 어텐션 하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주의를 얘기하는 중에 뭐 좀 속담 그렇게 뭐
듣기 좋은 속담은 아닌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뭐 비어 소위 뭐 비속어는 아니고 속담으로 나오더라고요. 개 눈에 똥만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쓰기는 그렇고 그냥 말씀드리면 개 눈에 똥만 보인다. 바로 그 옛날 강아지는 풀어놓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키운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라 하더라도 이제 풀어놓고 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강아지들이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강아지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먹기도 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강아지에게 있어서의 그런 똥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렇게 여겨지니까 뭐 그것이 개 눈에는 똥이 그렇게 어텐션 주의가 거의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뭐 개는 똥이 음식이라는 자기 생존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지식 체계 도식 하에서 그것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보다는 더 눈에 확연히 잘 띈다. 그것이 뭐 자동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주의를 하게 된다. 이것도 도시의 영향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모가 어떻다, 아니면 또 성격이 어떻다, 또 뭐 또 사회 경제적 지위나 아니면 학력이 어떻다라는 하나의 정보만 주어지더라도 그 정보와 관련해서 아까 그 관계에 있는 수반되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다른 자극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같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도시가에서 다른 나머지도 어떠할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도매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도매금으로 그렇게 판단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라 하는데 그러한 속성도 도석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반화 고정관념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죠? 문제를 낳죠. 고정관념도 그렇고 이것이 정확한 경우에는 좋겠지만 그냥 효율성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부호와 저장 인출하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고정관념 편견은 이제 문제시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실 뭐 일상에서 고정관념 편견 얘기할 때는 다 이거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그것이 뭐 정확하다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그것이 정확하다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고정관념 편견보다는 뭐 미리 다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보진 않고도 일반화해서 우리의 인지적 고정관념 할 때는 이게 인지적 내용을 얘기를 하고 편견 얘기할 때 이게 정서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정서가 뭐 사를 포함한 우리 지금 대인지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를 포함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다면은 그만큼 또 더 좋은 건 없겠죠. 근데 사실 뭐 그것이 효율적이라 해서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바로 이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 칭하는 용어가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다음 해당 도시에 대해서 정서를 포함한다. 예. 우리 앞선 시간에도 우리 소위 뭐 심리라는 것은 뭐 세 가지로 구성되어진다 할 때 인지적이다, 정서적이다, 또는 뭐 동기 또는 행동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인지적 내용 안에는 정서가 포함될 수밖에 없죠. 뭐 일례로 우리 언어를 보더라도 사랑, 평화, 전쟁, 합격, 불합격, 만점, 뭐 빵점, 꼴찌, 수석, 뭐 그죠? 연봉, 뭐 선물, 뭐 낙원, 천국, 지옥, 뭐 모든 단어들이 뭐 빠르다, 느리다, 뭐 크다, 작다 이런 단어 안에는 다 우리가 그런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가치 평가라는 것이 없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다 이 정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해당 도식에는 정서를 포함한다. 달리하면 인지와 정서가 이것이 같이 동일양면처럼 따라다닌다. 그래서 바로 이 도시 갖고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편견을 낳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 일반화 고정관념 말씀드릴 때 같이 드렸지만
바로 일반화에서 편견이 형성되어지고 그 편견이 강화되어진다. 더 편견이 이제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그런 편견이 더욱더 굳어진다라는 거. 왜? 몇 개의 정보만 가지고 아까 뭐 무슨 차를 타느냐, 외모가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지능이 어떠냐 그러한 정보를 한두 개만 가지고도 나머지는 다 그와 수반되어진다라고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하지 않고도 그냥 추론해서 개인 지각을 해석과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보호와 저장 인출을 하는데 그것이 뭐 바로 정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그것을 뭐 강화시키게 되는 현상을 나올 수밖에 없죠. 네, 한두 개의 정보를 접했는데 그 정보가 정서와 관련해서 편견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서가를 지닌 정보다.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정보와 관계되어지는,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정보들. 이 경우에 이제 편견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를 얘기하자면은 부정적인 그러한 정서가를 지닌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도매금으로 일반화시켜서 다 그렇게 지각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타인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어지고 다음에 또 그 동일인이나 아니면 그 동일인과 관계 있는 밀접한 사람이나 또는 그 동일인이 속한 집단이나 어떤 뭐랄까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정보를 하나 접했는데 그 정보가 정서적인 내용에 있어서 편견을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정보다 하면은 또 그와 관련된 다른 그런 부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일반화하면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상호작용하는 그 사람도 그러리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대인들 간에 타인들 간에 또 일반화가 일어나서 또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민족 간에 지역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국가 간의 그러한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되어지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낳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 갖고 있는 속성이다. 즉 우리가 사람을 포함한 세상에 대해서 이러하리라는 이론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식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바로 우리가 개인 지각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심리적 경향성, 심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인간관계와 관련된 심리학적 그러한 지식,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서술 지식으로서 배우고 이걸 가지고 나의 비서술 지식으로서 즉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체화되어서 계속 행동 수정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식에 있어서도 이런 도식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큰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우리 인간관계 심리학을 배우고 그것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시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긴데 지금 통제감 욕구, 통제감 이걸 욕구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저 사람은 어떠하게 행동할 것이며 저 사람이 어떠하게 행동할 때는 나는 어떠하게 행동하며 나는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나름의 이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실제로 맞는 이론이냐 틀린 이론이냐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게 이제 도식의 속성이죠. 이게 바로 도식의 속성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통제감을 가지려는 욕구가 있다. 달리 하면 통제하려는 동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통제한다는 것이 이제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도식의 속성인데, 제가 아까 앞서 도식의 속성에는 뭐 통제감 욕구라는 말을 거기다가 뭐 기입하거나 기록하거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통제감 욕구가 이게 도식의 속성하고도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렇게 통제감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분노를 일으키고 무력감을 일으키고 우울하며 이게 공격성까지도 달리면 공격 행동도 높이게 되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 뭐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보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한 학기 학점을 평가하는 건 분명한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 시험 유형은 어떤지, 몇 문제를 내는지, 어디에서 시험을 보는지,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전혀 정보가 없다. 아니면 뭐 정보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죠? 그 시험이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적응해야 될지, 말 그대로 이게 뭐 하나의 좀 계획이 안 서죠. 그 인간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 얘기할 수 없고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추론, 가설, 이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적응적이라 여기지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통제감 욕구, 통제력을 가지려는 동기인데 바로 컨트롤 한다라고 이제 이걸 쓰는데 그런데 이 통제감 이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즉 컨트롤 illusion, illusion of control 이렇게 쓰거든요. 이 통제감 착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우리 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타당하고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반화가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의 고정관념, 편견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대인 지각도 하고 그에 따라 사고도 하면서 어떠하게 행동하면은 어떤 결과를 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예측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항상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도슨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착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 착각이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비합리적이랄까요?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도시 갖고 있는 속성이고 도시의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뭔가를 통제하려는 인과관계에서 추론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적응적인 행동을 하려는 그러한 통제감의 동기가 있는데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로 미신과 징크스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미신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동, 뭐 부직을 갖고 다닌다든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입학 시즌 되어지면 입학 시즌이 아니라 그 입시 시즌이 되어지면은 뭐 지나가고 싶은 학교 뭐 정문에다가 엿을 붙인다든지 요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엿을 붙인다든지 또는 뭐 그런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두고 뭐 면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목욕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든지 이런 또 특별한 뭐 어떤 뭐 물건을 지닌다든지 이런 징크스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감, 욕구 또는 통제하려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착각으로 인한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는 뭐 미신 징크스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대인 지각을 하고 나중에 대인 사고와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라고 그렇게 추론하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론화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착각으로 인한 그런 문제를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바로 도식의 속성과 관련해서 통제감, 욕구로 인한 우리의 비합리적인 측면, 인간의 한계라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통제 착각을 소개해드리고 이런 착각이지만 이러한 통제 착각을 지지 못할 때는 즉 통제감을 상실할 때는 우리는 불안과 고통 그리고 분노 더 나아가서는 우울, 무력감을 느끼고 공격 행동까지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우울증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우울증, 우울이라는 것이 바로 통제감 상실이다. 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안 주어져서 소위 뭐 흔히 하는 말로 실패를 경험했다. 이렇게 해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안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어떻게 그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을 내가 취해야 할지,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만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이 전혀 추론되지 않을 때, 즉 기대가 예측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우울을 경험하고 그것이 이제 병으로 나타나면은 소위 질병으로 나타나면 우울증이다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한마디로 통제감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뭐 시험과 관련해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바로 우리는 불안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러고 당장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어떠냐 해서 이제 뭐 이제 말 그대로 난리가 나겠죠. 뭐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분노 그리고 그것이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바로 우울증의 경우에 나타나는 한 현상으로 무력감 뭐든 어떤 일이든지 하려는 이제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왜? 인과관계 추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결국 무력해진다. 뭘 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결국 우울증이고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인지각과 관련해서 앞에 세 가지 현상 초도효과, 현전순효과, 후광효과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결국은 도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시고 도식의 속성을 말씀드리고 또 도식의 속성과 관련해서 통제감이란 것이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인지각과 관련된 세 가지 현상은 바로 도식이라는 개념 하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바로 도식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도식이라는 요 개념 용어를 종종 쓰겠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나름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 그 이론은 뭐 이제 시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영향을 받겠죠. 제가 태어난 시대, 문화, 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지역에서 살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경우마다 각각의 대상마다 각각의 상황마다 나름의 도식이 있을 텐데 그 도식에서 우리는 그렇게 대인지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적 입장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귀인한다. 이게 제가 아까 도식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대인 지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인 지각 이후에 대인 사고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이 부분 대인 지각, 대인 사고라는 부분을 따로 또 조금 더 상세히 보충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바로 요 2번 요거 얘기하는 것이 바로 대인 사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귀인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는 나름대로 이론 가설을 세워서 그 이론 가설에 의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통제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까 통제 착각이다. 하지만 이 통제 착각조차도 가지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안, 그리고 분노, 고통, 그리고 우울, 공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귀인이란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걸 영어로 attribution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뭐 영어보다도 이 귀인이란 말은 이제 한자 말이겠죠. 즉 인과성 추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추론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는 이제 뭐 나중에 확인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추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론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론하진 않죠. 그것이 어떤 뭐 우리 일상에서의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의 경우도 그렇고 뭐 소위 학문을 한다면은 그런 전문적인 특별한 상황에서는 또 예외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하루 중에 뭐 늘 만나는 자주 만나는 늘 만나는 뭐 친구나 가족 관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납니까? 사실 뭐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뭐 어떤 뭐 사적인 아니 뭐 어떤 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볼 때 부지불식간에 설사 자각하지 못하던 우리는 거기에서 대인 지각에서 빨리빨리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식은 보호와 저장 인출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인지적 과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보 처리한다 했는데 바로 그런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대인지가 일어나서 그죠? 위험하다 여기지면 이렇게 거리를 둔다든지 그죠? 뭐 좌석에 앉으려고 하다가도 여기 앉기보다는 저 사람 옆에보다는 이 사람 쪽에 앉고 싶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하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도시 갖고 있는 속성이고 도시의 속성 중에 바로 대인지각뿐만 아니라 대인사고와 관련해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항상 추론한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 추론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그렇게 추론한다. 근데 그 추론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귀인할 때 귀인과 관련해서 이후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인사고를 얘기할 때 좀 보충할 내용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귀인할 때 갖고 있는 오류를 소개하려고 해요. 오류. 자, 아까 도식의 속성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하지만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타당하고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오류가 있다 얘기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류. 근본 기인 오류. 근본 기인 오류는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상황적인, 즉 환경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결과다라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귀인, 추론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이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다라고 추론하는 경향성이 높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오류라 얘기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과성 추론에 있어서 오류다 해서 근본 긴 오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목격했다. 제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목격했다. 하게 되면은 도로 상황상
아니면 자동차 어떤 결함이 있어서, 아니면 교통 신호 체계가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났다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에 우리가 쉽게 그 사고, 교통사고라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추론할 때, 귀인할 때, 뭐 운전자가 실수했어, 운전자가 잘못했어,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해서 뭐 이렇게 원인을 귀인하는 것을 바로 근본 귀인으로, 뭐 외부 상황, 조건이 아니라 바로 행위자,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귀인하는 것을 근본 귀인 오류라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자극들, 정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부지불식간의 주의를 끄는 자극은 뭐니 해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자기와 유사한 개체들,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동물들, 같이 어울려 사는 이제 다른 동물들이 되겠죠. 비슷한 개체들, 아니면 자기가 잡아먹거나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자기가 잡아먹힐 수 있는 이러한 동물들이 가장 주의를 끄는 그러한 자극, 정보가 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우리가 만드는 문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뭐 문화,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자극 정보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우리에게는, 그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자극이니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은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고 귀인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심리적 경향성, 구체적으로 대인 사고에 있어서 그런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 귀인 오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진화 심리학, 여러분 진화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심리를 설명한다. 예, 진화 심리학. 뭐 더 토대가 되어지는 배경 지식은 이제 생물학이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근본 귀인 오류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숲속을, 그것도 어슴푸레한 그런 해질녘의 숲속을 혼자서, 그것도 낯선 숲속을 그렇게 지나간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사냥을 하러 간다 할 때 뭔가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하면은 이것이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아니면 뭐 어디 뭔가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맹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 즉, 이 경우에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자, 이제 행위자, 뭐 생명체가 없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 사건이보다는 어떤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그런 어떤 행위자에다가 그 원인을 두기 쉽다는 거죠. 왜? 만약에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맹수라면은 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죠? 이것이 맹수다, 행위자다 라고 추론, 판단해서 냅다 도망가는 것이 살 확률이 높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 인과성 추론을 해가지고 도식이 가져다주는 속성에 의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러이러한 경우는 맹수다라고 그렇게 연관되어지는 그런 정보에서 내가 인과성 추론을 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제 감하에서 행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돌이 굴러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다 라고 되어진다면은 나는 힘만 빼고 기력만 쇄진해서 에이 허탕쳤네, 아니면 에이 맹수인 줄 알았네,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실제 맹수인데 거기다 어떤 행위자에다가 그렇게 원인을 두지 않고 이게 뭐 썩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겠지? 아니면 썩은 나뭇가지인가? 맹수인가? 거기서 그렇게 곰곰이 연구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기 위해서 사고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맹수라면 나는 당장에 먹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귀인이 인과성 추론이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하에서 내가 적응적이기 위해서 내가 그런 통제 착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죠? 일단은 그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힘을 빼고 땀을 뺄지언정 살아남는다는 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심리적 속성이 그런 진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진화 심리학 입장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이제 맹수의 경우지만 이제 결국 행위자에게다가 원인을 주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진화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좀 더 보편적인 그러한 접근하에서 바로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건 경험에 있어서는 즉 그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근본 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것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추론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통제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바로 도식이 속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류를 낳는다 해서 오류란 말을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기 고향적 귀인. 이건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그 결과가 나한테 유리한 결과, 즉 좋은 결과,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결과라면은 그 원인은 나에게 두고 만약에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 즉 부정적인 정서, 즉 결과를 부정적인 정서를 낳는 그런 경험에 해당하는 결과라면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둔다? 환경에 둔다라는 거. 환경에, 즉 나 아닌 다른 것에 둔다라는 거. 뭐 그 환경 안에는 자연 현상 아니면 뭐 또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문명이라 얘기하는 이런 물리적 어떤 조건뿐만 아니라 나 이외의 타인에게 또 그 원인을 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인도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적 귀인은 어떠한 결과가 잘 됐을 때는 좋은 일일 때는 나에게 원인을 두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쁠 때는 타인이나 환경에 원인을 두는 경우를 자기 고향적 귀인이라 하는데 이것 또한 뭡니까? 인과성 추론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 또한 통제 착각, 통제감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통제 착각. 이거 더 넓게 얘기한다면 결국 도식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왜? 도식은 정서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정서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죠?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는 싫어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는 가짐으로써 우리 앞서 제가 메슬로의 욕구 단계 얘기한 적이 있고 이후에 좀 더 다시 살펴볼 텐데 이제 자존감, 내 스스로 나를 이제 가치 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이런 욕구와 결부되어서 그런 식의 이제 귀인, 즉 귀인 오류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인과성 추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내가 실수했어. 잠시 딴 데 눈을 팔았어. 아니면 운전 실력이 모자라서 사고 났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차들이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못했어. 아니면 지금 교통이 복잡했어. 아니면 지금 교통 체계, 신호 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나한테 유리하게끔 늘 나의 자존감을 상처내지 않게끔 이렇게 귀인하고 아니면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뽑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결국은 상대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합격 불합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꼴찌를 100명 모아놔도 그 안에 1등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전국 수석을 각 고등학교마다 수석을 모아놔도 그 안에 꼴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떤 시험 합격했다 하면은 물론 제 실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뽑고자 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제가 그렇게 뽑고자 하는 숫자에 포함돼서 합격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실력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나도 뭐 준비도 했고 실력도 있었지만 아이고 뭐 상황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뭐 나보다 다른 사람이 시험을 좀 못 봐서 내가 그렇게 됐지, 내가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뭘 그걸 뭐 이렇게 뭐 심리학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곰곰이 추론한다면은, 그죠? 사고를 한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당장에 합격했을 때는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아까도 뭐 근본기인 오류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그 타인이 외부 상황이 환경이 교통 상황 자체가 안 좋아서 사고 났다기보다는 그 운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귀인하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교통 상황이 안 좋았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고향적 귀인 그리고 근본 귀인 다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귀인 오류 추론의 그런 타당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기 고향적 귀인의 가장 대표적인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거 보면은, 그죠? 뭐 우리 인간의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심리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것이 바로 자기 고향적 귀인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회심리학 입장,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